안녕하십니까. 뚱똥! 자,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론을 하셔야죠. 아자, 아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1년 내에 현금화하는 것을 여기는 유동부채죠. 자산은 유동자산이 되시는 거고, 자, 비유동부채는 우리는 1년 이상씩 걸쳐서 갚는 거죠. 자산은 이제 1년 이내에, 1년 이상 걸리는 현금화 속도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유동성이 그래서 큰 것부터 배워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자, 자산은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재고자산입니다. 자,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1년 내 현금화할 수 없는 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리셨고요.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률의 이익잉여금 마이너스를 우리 결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의 자료를 기말 어,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초잉여금은 자본잉여금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자본 증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가산되는 항목이시죠. 증가를 했으니까. 자, 자기 주식 처분이 우리 자본잉여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얘도 이익이 발생한 거니까 이 기초자본금에 가산되는 논리가 되겠죠. 이익준비금은 우리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당기순이익 남은 거에서 우리 적립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저축하고 이런 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요. 자본금 증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지 않죠. 자, 걔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말하는 건 자본잉여금을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것만 더하시면 기초자본금에 그래서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3번은 이제 우리가 바드러움과 대손충 당국을 과대 설정했을 경우에 재무 제표에 미친 영향을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대송충당금을 과대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손상각비도 과대 계상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과대 계상한 거면 얘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결산시에 분계로 예를 들어서 뭐 대손상각 비용이시고 대손충당금 받으러오면서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과대 계상했을 경우에는 아, 얘가 나타나는 현상이 올바른 것은 자산은 과소 계상되겠죠. 받으러옴에 대한 차감 계정이니까. 자, 우리 비용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이 되는 거고요. 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이익잉여금은 같이 가잖아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비용을 과대 계상하면 이익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옳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자산에 대한 과소 계상이 된다. 자, 4번은 다음 중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시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취득원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경영진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형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구성한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 얘는 맞죠. 자, 취득세, 면허세.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단기에 비용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지금 틀리신 거고요.
새로운 상품을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요소되는 원가, 우리 뭐 특히 광고나 우리 판촉비 뭐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의 원가의 구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뭐 이런 식으로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건물 장부 금액을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부셨으니까 사용 중인 건물이니까 자, 그 건물이 없어질 거고요. 자, 그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자, 필요한 비용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나타나겠죠. 이 철거 비용은. 그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다가 가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5번은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에 대한 논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현재 의무가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지출 시기가 불확실하니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자, 틀린 거 찾으시라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 기업의 미래의 행위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맞죠? 자,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것을 증감을 조정한다. 맞습니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측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의무 발생에 대한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퇴직하는 사원이 나가게 되면 그 퇴직금 마련하기 위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했으니까 걔에 대한 거를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 내가 퇴사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지출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결과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현재 채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자, 요게 이제 충당부채 세 가지 인식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가 원가회계죠. 원가회계, 원가회계. 선입선출법이에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형식의 선입선출법은 자, 단기의 생산 자료는 아래와 같다. 품질 검사가 30% 완성도부터 시점에서의 단기 검사 통과한 걸 정상품의 3%는 공손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물건 만들 때마다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망가진 게 이런 게. 자, 선입선출법의 구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완성품 수량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기초제공품 먼저 수량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제공품 수량을 먼저 100% 완성시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착수에 대한 완성품을 계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기말 제공품. 자, 여기에 보면 기초 제공품은 70% 완성하고 나머지 30%를 이제 완성하고 그 다음 물건 이번 연도에 착수 물건 다시 만드는 물건을 완성품 착수 수량에 포함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100%다 완성이 되신 거고요. 검사를 통과하신 거고,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00개에다가, 그 다음, 얘는 100%다 완성된 거니까 검사를 통과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기말 제공품입니다. 여기 300개는 완성도가 50%입니다. 30%부터가, 우리가 완성 시점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얘 50% 완성된 것도 우리가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300개를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00개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 공손의 얘는 3%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 공손의 수량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54개. 자, 여기 착수 수량은 내가 이만큼 만들 거야라는 거지. 그게 이제 단기 착수 수량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얘가 완성 수량하고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완성 수량은 실제로 만든 제품의 완성 수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가 수량의 차이가 나더라도 얘는 단기 완성된 수량. 자, 요걸 가지고 나누시는 겁니다. 착수 수량하고. 자, 여기에 정답은 그래서 5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 2번이에요. 1번이 아니고. 아이고, 여기 정답이 잘못됐네요. 2번입니다. 자, 7번은 원가의 거래하고 이제 목적이 이제 틀리다라는 거죠. 거리가 먼 것은 그랬으니까 내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맞죠.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상의 제품 원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익잉여금은 제품을 만들 때가 아니라 내가 제품을 팔고 나서 돈을 번 거 가지고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나중에 걸 다 완성된 걸 판 걸 가지고 돈 남았네. 주주님들 모이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익 처분이 되는 거지. 제품 만들 때 그 이익 처분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원가액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재무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죠. 자, 8번은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한 채택하고 있는 X 4년도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서울에 우리가 직접 노동비에 대한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제조 원가를 배부한다.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산과 실제 원가가 계산된 거니까 자, 그래서 예산에서 여기에 대한 여기 보면 예정 노동 시간이 지금 요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나누면 우리 시간당 우리가 얘기하는 배부율이 나오는 거죠. 그 배부율에다가 실제 노동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 간접비의 전체 배부액이 나오시는 거죠. 실제 배부액이. 자, 그래서 얘는 자, 제조 간접비로 얘기하면 실제 배부액, 자, 그 다음에 요 실제 배부액이 나오시는 금액에 자, 우리는 자,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죠. 예정 배부율에다가 제조 간접비의 요 나눈 자, 441원에 대한 직접 노동 시간에다 곱한 금액에 자, 우리는 예정 배부 시간에 직접 노동 시간을 이제 7만 시간을 곱하고 예정 배부를 곱한 금액이 우리는 3,087만 원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실제 배부 전체 금액을 계산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제조 간접비의 배부액 요거를 이제 구하시는 거니까 자, 정답은 이제 요게 되겠죠. 예정 배부액. 그 다음에 9번은 자, 제조 원가의 분류에 잘못 구성된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추적 가능한 원가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료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료 원가라든지 직접 농비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추적 가능한 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조 원가 요소에 따라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로 원가의 3요소, 우리가 얘기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뭐, 제조 경비라고도 얘기하고, 원가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걸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변동 제조 원가, 고정 제조 원가로 여기 이제 틀리신 거고요. 자,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와 노무비, 제조 경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보조공비에 대한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은 직접 배분법은 자, 우리가 용역수수 관계 수수로 전혀 인식하지 않아 항상 부정확하다. 자, 이제 직접 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는 부적합하고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항상 가정에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배부할 때 자, 고제조간접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지 항상 늘 이런 거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배부 순서에 대한 용역수가 가장 정확하게 배분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아니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단계 배부법은 이제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인식하시는 방법을 우리 이제 단계 배부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단계 배부법에 대한 논리는 자,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틀리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방법은 자, 3번에 해당됩니다. 얘도 3번이고요. 이제 3번. 자, 11번은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 방법에 대한 수정세금 별도의 가장 사유로 옳은 것은 찾으시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자, 사유 발생한 작성일자로 적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덧붙여 적은 후에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발급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상의 해제나 이런 경우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 음수 표시하거나 적색으로 표시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의미로 표시하시는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논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로 인해 사유가 잘못돼서 적히려면,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의 붉은 글씨 음의 표시로 합니다. 음수로 표시하시고, 자, 거기에다가 수정 발급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에는 검은 글씨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맞지 않는 내용이시고요. 자, 면세 등에 의해서 발급 대상이 아닌 우리 거래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자,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 마이너스 표시에 의해서 발급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부가가치 세법상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 우리가 뭡니까? 불공제 대상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그러면 불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제 가능한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불공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유사한 비용도 불공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이미 기재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걔는 불공제 되는 거지만 임의로 기재한 거에 대한 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 지출한 매입세액은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공제되는 걸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
자, 13번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환급세액이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지난 날로부터 해서 30일 이내예요. 자,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는 거지 2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일단 틀리셨어요. 지원화 용역은 영세율은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죠?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은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자, 시설 확장 우리가 취득 증축에 관한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다. 우리가 감가상각 취득 명세 작성하신 게 고개 사업 설비에 들어가셨으면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 정답은 일단은 1번이 틀리셨습니다. 30일 이내 환급이다. 14번은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의 논리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총 수익 금액이 거의 소득 금액이죠. 자,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3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존재한다. 그죠? 사업에 비과세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많아요. 그죠? 뭐, 임목벌채하는 사업은 600만 원까지 뭐 비과세하고 농촌 부업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비과세잖아요. 근로소득의 비과세, 식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연금소득의 비과세는 국가로부터 받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비과세죠. 자, 기타 소득도 우리 비과세가 있습니다. 왜? 복권 당첨금 우리가 얘기하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세금 걷지 않는다. 금융과 이자 소득의 배당 소득은 납세지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틀린 게 뭐냐 하면 2천만 원 기점이잖아요. 2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넘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의 금액이면 분리과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얘네들은 잘못 말한 거죠.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천만 원 기점으로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그래서 2번이, 저기 4번이 틀리셨습니다. 틀린 것 그랬으니까. 14번의 답 4번. 자, 15번은 2월 결손금이 생기거나 우리가 결손금이 생기시면 이 결손금은 단기 사업에서 발생한 마이너스를 얘기하시는 거고 2월 결손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년도의 사업에서 내가 손실을 메꾸지 못한 걸 다 0으로 못 만들었을 때 얘가 넘어온 거 남은 잔액이 그러면 여기 이제 2월이 된 마이너스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2월 결손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 주거 비용의 부동산 임대업이 발생한 2월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빼야 됩니다. 다른 소득에서는 절대 공제할 수 없다 그랬죠.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할 수 없다. 자, 추계신고하면 추정치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는 거지, 세법은. 자, 그래서 2월 결손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자,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에서 결손금 마이너스가 생기셨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결손금을 먼저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시는 게 아니라 당해 마이너스 된 것부터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2월 결손 공제가 아니라 당해분부터 먼저 메꾸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음, 음. 자, 소극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우리가 얘기하는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파이팅!